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분양가 상한제. 예,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라던가 아니면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최고가를 또 이제 경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도 가장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주제는요, 단연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 A부터 Z까지요,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예,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예, 분양가 상한제는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건축비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비. 이거를 합쳐서요. 이제 이 건축비 같은 경우, 이제 기본형 건축비에 이제 어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제 건축비 가산비를 이제 적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 기본형 건축비는 이 표준 이제 건축비라는 게 있어요. 예, 표준 건축비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산해서 이제 건축비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택지의 가격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 택지를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시세평가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감정평가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시세보다도 토지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기업들의 이제 적정 이윤으로 이제 더해서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는 건데, 이걸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입한 가격보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매입한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건축비라는 거는 사실 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안 하고 이제 표준형 건축비에 이제 건축비 가산비를 해서 이제 건축비를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예,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냥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이 토지 공개념, 예,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따가 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 나오니까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 플러스 택지비에다가 기업들의 적정 이윤을 더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왜 지금 도입을 하냐? 왜 도입을 하냐? 예,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지금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을 하려면 지금 이 허그라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여기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허그에서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은 지역들, 뭐 서울 같은 지역이죠. 이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이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24일에 이제 거의 이게 좀 바뀌었는데, 이 분양 보증 심사가 더 강화됐는데, 그 전에는 만약에 이제 기존 이제 뭐 주변의 분양가의 시세의 110% 정도 선에 분양가를 이제 분양 보증을 내줬어요. 이 정도만 맞춰주면. 자, 그런데 얘를 지금 105%로 낮춰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105% 낮춰졌으니까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분양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 허브의 이제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가 되면서 분양가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분양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분양가를 높여야 분양 수입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일부 단지, 제가 강남의 재건축 단지 중에 일부 단지들, 아니면 이제 뉴타운 지역의 일부 지역들은,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피해가야겠다. 분양 보증을 피해가야겠다. 분양 보증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 후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후분양. 그러니까 선분양 안 하고요. 선분양을 안 하고 후분양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후분양으로. 이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분양보증심사는 피할 수가 있죠. 왜? 분양보증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어놓고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분양을 이제 몇몇 단지들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자, 근데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정부 입장에서는 후분양을 가게 되면 이 후분양은 어때요? 자금 조달을, 그러니까 PF로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 PF로 일으켜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금융 비용도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가 자체를 또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높게 또 책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을 하려고 지금 후분양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현재 나온 대책, 그러니까 규제로는 후분양을 견제할 만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분양보증 심사도 피해가고, 그러니까 후분양을 견제할 만한 대책이 없고, 만약에 고분양가로 나와서 시장에서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게 되면 지금 그동안 했었던 정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후분양으로 지금 가는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규제를 해야겠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 이 각 서울의 지금 민간 택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후분양 단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자, 제도 시행 이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 이후에 지금은 이제 공공택지에서만 되는데, 만약에 민간택지까지 이제 도입이 되면 이 제도 시행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들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강남 쪽에서나 지금 뉴타운 쪽에서 관리처분 신청을 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가더라도 마땅한 규제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지금 사실은 지금 손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 그러니까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 그러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강범위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처분 신청을 지금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난 단지들도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하기 전에 단지들도 이렇게 제도로 바꾸게 되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용 대상을 더 넓혀줘 버리는 거죠. 적용 대상을.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뀔 건가. 현행 기준의 요건데 어떤 식으로 바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냐라고 하면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법의 13조 2항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이게 지금 소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예,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인가를 낸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우리는 지금 현행 제도화에서는 후분양제로 가더라도 분양가 상한을 안 받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소급이 돼버리면서 그런 단지들조차도 지금 다 모두 다 적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 헌법에 대한, 그러니까 위헌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바뀌더라도 또 하나는 또 바뀌게 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지지만 이렇게 바뀌더라도 또 어떤 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지역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거는 예상되는 분양까지 이게 가격이 확정이 된 게 아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재산권 자체가 물론 변동은 하지만은 재산권에 박탈당하는 정도로까지 얘가 위헌에
이 헌법을 어기는 것까지의 논란은 없다라고 또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좀 오늘 강의에서 좀 좀 알아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민간 상한제 도입 시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들이 왜 있습니까? 예, 기업들의 존속 이유가 뭐예요? 이익 추구잖아요. 이익 추구. 예, 이익이 있어야 기업들이 존속을 하는 거죠. 이익도 없는데 기업들이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정비 사업지의 조합들이나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 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민간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민간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설립이 됐다라는 거는 하나의 그 사업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행사가 만들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들은 지금 민간 기업이잖아요. 자, 그럼 얘네도 존속 이유가 뭐예요?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도 남아야지 하는 거예요. 사업성이 있어야지 가는 거지. 사업성이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왜 합니까?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요. 지금 이제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양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분양을 연기를 하겠죠. 예, 지금 사실은 뭐 서울 도심권의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시행사들이 분양을 지금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현장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뭐 여의도에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분양 일정을 연기 또는 연기를 하면서 아예 지금 진행을 안 시켜버리는 거죠. 진행을 안 시키면,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후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급들이 지금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민간 공급이 유축이 돼버립니다. 자, 민간 공급이 지금 유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신규 분양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예. 이거는 자명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되냐? 자, 이런 거죠. 자, 분양가는 무조건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아까 검토했던 제도 시행일 이후에 관리처분 기준에서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꾸게 되면 모든 단지들이 다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모든 단지 다 적용이 돼버리면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자, 서울 도심의 지금 청약 가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더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허브의 분양보증 심사 때문에 차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더 차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거고 청약 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청약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매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청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거를 생각을 했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보금자리 주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물론 좀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예. 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큰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급이 된 게 강남 쪽으로는 뭐 세곡이라던가 내곡, 우면지구 이런 쪽들이 많이 공급이 됐죠. 자, 근데 이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은 시장을 그냥 정상적인 시장을 원래 교란을 시킨 거거든요. 이 보금자리 주택이 뭡니까? 예, 주변 시세보다 싸게 7, 80%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니까 주변에 아파트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얘만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교란돼 버린 거죠. 예. 싸게 공급이 되는데 다른 주택을 매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은 얘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당첨된 서민들은 좋아요. 당첨된 서민들은 그때 분양가 이후로 가격이 3배 이상 올라줬으니까 로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또 분양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집을 한 채 가진 서민들, 1주택 서민들, 우리가 주택이 꼭 있다고 해서 다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도 아니고요. 자, 1주택 서민들은 시장이 교란됐으니까 얘만 바라보게 하니까 얘 주변의 주택가격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럴 개연성도 사실은 지금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시장 자체가 교란돼 버린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자고 쉬고 누울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버리면 시장 자체가 교란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약간 좀 흥분을 했는데, 네, 예전에 그 보금자축 때문에 정말로 고통받으신 분이 많았었거든요. 예, 당첨된 사람만 좋은 거예요. 일부만 좋은 겁니다. 일부. 당첨된 사람 일부만 좋은 거고, 당첨되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말로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나 청약 가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한번 넣어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민간 공급이 유치가 될 거 아닙니까? 민간 공급이 유치가 된다라는 거는 그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인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특히나 서울 도심에서 뭐 지금 분양권 전매되는 현장들이 몇 개 없는데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공급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기존의 새 아파트라던가 새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는 단지들이 당연히 뭐 분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 당연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런 아파트들 뭐 분양권 전매되는 현장들 요런 아파트들 매입을 해서 이번에 한번 갈아타기를 해보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가 하락을 하면 조합원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조합의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조합원 지분 아니 조합원 지분을 지금 조합원 거를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분담금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비례율 자체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례율 자체가. 자, 비례율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모르세요? 예. 보통 우리가 조합들 입장에서는 비례율을 100%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너무 좋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100%를 맞추기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5천만 원, 어떤 A라는 사람은 5천만 원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 만약에 2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분담금이 여기에다가 이제 비례율을 이제 곱하면 이게 바로 권리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5천만 원이 나온 이제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분담금이 증가를 하면 이 비례율이 하락을 한다라는 게 얘네가 더 많이 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더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례율이 하락을 하면 자, 만약에 100%에서 95%로 만약에 90%로 하락,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억 8천이 권리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500만 원만 줄어들겠죠. 4,500, 9545, 4,50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례율이 하락을 하면 유리한 게 어떤 물건이 유리하냐면 권리가액이 작은 거예요. 조그만 지분들은 비례율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게 내 권리가액 손해가 조금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만약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물건을 사야 돼요? 예. 권리가액이 좀 낮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분담금도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빠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조정도 있을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아예 뭐 재건축이라는 거 이런 거 아예 좀 앞으로 갈 날이 많은 현장들은요, 영향을 안 받겠죠.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들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뭐 한번 다시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민간 아파트 공급이 유치될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 비율도 앞으로 지금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지금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상향이 되게 되면 어때요?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의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니까 똑같은 세대수 중에 임대 아파트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런 부담 때문에 안 가는 지역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게 민간 공급이 이제 위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정비에서 지금은 어때요? 보존과 정비를 병행하다 보니까 재개발로 구역 시장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할 거다. 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어드는 거다. 그죠? 예. 기억나시나요?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거면 제 예전 강의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재개발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향이 되고 재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되면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죠. 재초안이 지금 재초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안전진단 규정 강화됐고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또 재건축 연한을 강화시키겠다. 30년에서 40년으로.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재건축 안 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재건축 이 재초안 때문에 지금 재건축 지금 안 하는 현장도 많아요, 강남 쪽에. 예. 자, 그 다음에 허구의 분양모두 심사가 지금 강화돼 버렸죠. 당연히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연기하거나.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더 하겠죠. 자, 이게 다 어때요? 민간 공급이 위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가장 크냐면, 자, 우리가 수도권 지역을, 전체적인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보면 주택이 많아요. 양 많습니다. 사실 3기 신도시 발표 안 했어도 됐어요. 왜? 2기 신도시 아직 분양 안 한 것들도 많고요. 미분양 물건도 많고, 삽 안 뜬 데도 많습니다. 파주에 검단 신도시에 많아요. 예, 많은데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한 거거든요. 저희가 외곽에 있는 공급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이 그냥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집이 필요합니까? 살 만한 집. 주택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양질의 주택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심 지역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렸듯이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작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은 안 하고 외곽에만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냐면 3기 신도시 발표되고 나서 3기 신도시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가 되고 올해 5월 7일 날 발표됐거든요.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강남 재건축이 급 반등을 시작한 겁니다. 왜 반등을 했습니까? 3기 신도시 열고 딱 발표하고 나니까 강남에 대체제가 하나도 없어요. 즉 어떤 말이냐?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강남의 희소성이 높아진 겁니다. 근데 이런 도심에 계속 지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지금 강의 중에 여기 보시면 제가 손이 좀 아파요. 예, 여기 좀 이번에 저번주에 제가 수술을 한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강의는요, 오늘은 제가 이 붕대를 하고 왔는데, 다음 주쯤 여기 10발부터 떼니까, 예, 다음 주는 이제 붕대 없이 다시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여러분들 꼭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하나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